그러면 서유기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손오공입니다. 손오공은 서유기의 첫 부분에 큰 돌에서 태어난 원숭이로 등장하지요. 동승신주 오래국 화가산 꼭대기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서 이 바위가 연기를 품은 후에 쪼개지며 나온 것이 바로 이 손오공입니다. 손오공은 남다른 영미남으로 수렴동의 원숭이 왕이 되죠. 아름다운 원숭이 왕이란 뜻으로 미후왕으로 불렸지만 곧 허무함을 느낀 손오공은 보리조사를 찾아가서 수련하고 도를 배우면서 신선이 됩니다. 뛰어난 신선수를 지니게 된 손오공은 천상계로 가서 말을 다스리는 필마원 벼슬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필마원 벼슬이 녹지 않은 말찍이라는 것을 알고 화가 난 손오공은 자신을 제천대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스로 부르게 합니다. 제천대성, 하늘과 나란히 할 만큼 큰 성이란 뜻이군요. 손오공은 천계에서 계속해서 태상노곤의 단약을 훔쳐먹고 서왕모의 반도를 다 따먹으면서 불로 장생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상계를 어지럽힌 죄로 석가열에게 붙잡혀서 오행산에 500년 동안 감금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삼장법사의 제자가 되어 서천추경에 동행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이 손오공의 모습을 보면 자유롭고 개성적이면서도 또 화를 잘 내고 방향무인한 단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개성적인 부분을 인성이라고 한다면 화를 잘 내고 방향무인한 것은 동물의 성격, 수성에 좀 더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초능력을 가지고 72가지 변화수를 쓰며 여의봉을 자유자재로 휘두르고 금두운을 타고 다니는 것은 신과 같은 놀라운 성질입니다. 이번에는 삼장법사를 살펴볼까요? 삼장이라 하면 불교에서 경, 율, 논을 가리키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불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삼장법사는 장원급제한 수제, 진학의 아들이자 승상응기산의 외손자이지만 부임지로 가던 아버지가 도중에 도적들에게 피살되고 어머니는 도적들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어린 삼장은 어머니가 그를 강물에 뛰어보내어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금산사의 법명화상이 그를 구해 삼장이라는 법명을 주고 길러줍니다. 장성한 삼장법사는 수양의 뜻을 두고 불경 공부하다가 관음보살의 배려를 받아 불경을 찾으러 서천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삼장법사의 이미지는 여러분이 책을 읽고 다른 매체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불가의 승려의 자유로움과 함께 약간은 무능력해 보일 정도로 우유부단한 모습도 보입니다. 유가의 선비의 모습과 불가의 승려의 모습이 결합된 형상이라고 풀이하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장법사의 두 번째 제자 저팔계입니다. 저팔계는 원래 저우능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워낙 욕심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경계하란 뜻으로 팔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8가지 경계해야 할 것들, 불가에서 중시하는 팔계를 이름으로 한 것이죠. 돼지 저자를 썼군요. 저팔계는 원래 하늘의 천봉원수였지만 반도대회에서 항아를 희롱한 죄로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돼지의 태로 들어가 돼지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며 요괴가 되어 악행을 일삼다가 고로장의 사위가 되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지만 삼장법사가 고로장에 와서 저팔계를 두 번째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서천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게 됩니다. 저팔계는 정이 많은 인성, 그렇지만 식욕과 색욕에 탐닉하는 동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36가지 술법을 다룰 수 있는 신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날 쇠스랑이 저팔계의 무기이죠. 삼장법사의 세 번째 제자는 사오정입니다. 사오정은 본래 하늘의 권념대장군이었지만 반도대회에서 실수로 옥 유리그릇을 깨뜨리는 바람에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오게 되었죠. 유사하라는 하천의 모래사장 속에 숨어 살면서 사람을 잡아먹으며 유괴 노릇을 하고 지냅니다. 그러고 보니 사오정의 사자는 모래강변 사자이군요. 오는 깨달을 오, 정은 맑을 정, 맑음을 깨닫는다는 뜻이군요. 손오공의 오자도 깨달을 오자, 빌공자, 공허함을 깨닫는다는 뜻이니 손오공, 사오정 모두 불가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사오정은 유사를 지나던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와 함께 맞닥뜨려서 이들에게 과마를 받고 삼장법사의 제자가 됩니다. 사오정은 진중하고 침착한 성격이지요. 그렇지만 사람을 잡아먹고 혹은 좀 어리석기도 한 잔인하고 어리석은 동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효장을 쓰는 놀라운 법수를 가진 신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서유기의 주인물들은 실은 모두 신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인물들인 것이죠. 손오공은 화과산의 돌이 자연의 전기를 쐬어서 원숭이로 태어난 연기를 가진 인물입니다. 삼장법사는 본래 석가열의 둘째 제자인 금선자였지만 강론 듣기에 게을리하여서 그만 인간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저팔계는 은하수를 관장하던 하늘의 천봉 원수였지만 월궁의 항아를 희롱한 죄로 하기로 추방되었죠. 사오정 역시 어가를 모시던 하늘의 권념대장이었지만 옥유리를 깨뜨리고 유사하로 추방되었습니다. 용마는 서해용왕 오윤의 아들이었지만 불을 잘못 다루어 사형에 처해질 뻔하다가 삼장을 만나 백마로 변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요 인물들은 모두 신비한 배경을 가진 탄생의 이력이 있죠. 보통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 이들의 신성을 뒷받침합니다. 서유기의 주요 인물들은 신성, 임성, 수성이 결합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과 같은 천신과 같은 성격과 임성,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격, 수성, 인간보다 못한 동물적인 본능과 성격,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죠. 특히 손오공이 원숭이 모양으로 있다거나 저팔계가 돼지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동물로 지닌 태생적인 약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이들이 인간과 다르게 탁월한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원숭이는 재간이 많고 영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화를 잘 내고 경솔한 단점을 가지고 있죠. 돼지는 건강하고 생활력이 강하지만 또 탐욕스럽다는 단점도 보여줍니다. 중국 신화에서 동물로의 변형은 사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강한 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서유기 인물들이 신성, 인성, 수성을 가짐으로써 이들은 천신이 지닌 신적인 힘과 동물의 자연적인 힘을 갖춘 그 힘을 함께 가지고 있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물론 동물다운 성격적인 결함도 같이 가지게 되었죠. 이 인물들이 천신과 인간, 동물의 성질을 공유함으로써 이질적인 세계에서 그 사이를 소통할 수 있는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지요. 서유기가 신마소설의 대표작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신마소설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마소설은 명대와 청대에 유행했던 귀신이나 마귀, 요괴, 신이한 존재들을 신기하고 괴이한 존재들을 제재로 하여 쓰여진 장편소설을 말합니다. 노신이 중국 소설사략이라는 책에서 신마소설이라는 용어를 정의했죠. 그리고 대표작으로 서유기, 요제지 등을 꼽았습니다. 신마소설이 명청대에 유행하게 된 것은 당시의 사회문화 배경과 관련이 지어집니다. 우선 유불도 삼교합일 사상이 당시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유가, 불가, 도가 세 가지 대표적인 사상이 실제로는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고 함께 융합될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생각이었죠. 그 때문에 서유기에서 석가열애와 관음보살 그리고 옥황상제와 노자 등이 같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독특한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명대에는 또한 사상해방운동인 양명학이 유행합니다. 전통적인 봉건 질서를 부정하고 개인의 감정과 욕망을 인정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크게 성행하게 되죠. 또한 시민계층이 성장해서 대중오락예술이 발달하고 대중오락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독자층도 두텁게 형성되었습니다. 문학 내적으로는 소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죠. 괴력 난신을 말하지 않는다는 공자님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괴이한 일이나 폭력적인 일, 난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일, 귀신에 대해서는 육아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나는 잘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던 공자님의 기조와는 달리 신화와 환상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더 깊어갔던 것이 명청대 신마소설이 유행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신마소설에서는 귀신과 요괴, 신기하고 괴이한 존재들이 등장하죠. 이런 것들은 중국 전통서사에서 불경을 설명한다거나 설경한다거나 신령과 괴이한 존재들이 나오는 소설류의 이야기들 그리고 역사서를 풀어주는 이야기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 전통서사에서부터 이 신마소설은 천천히 연구로 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구름을 타고 안개를 몰며 모래를 날리고 바위를 던지는 이런 신마들의 싸움은 사실은 황당무계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과장된 과장의 수법을 사용하고 그 가운데 변화가 많은 아주 다양하고 화려한 그런 묘사들이 이어지죠. 신마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환상과 그리고 환상에서 주는 자유 또는 환상으로부터 느끼는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괴한 현상과 다양한 면모를 가진 세계, 풍부한 상상력과 상징성을 가지는 이 형상들과 이 세계의 존재들, 그리고 이 존재들을 빛나게 하는 고도의 과장된 수법 등을 통해서 신마소설은 읽는 이로 하여금 놀라운 환상의 세계 속에 공포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지요. 신마소설이 나타내는
이 환상의 세계는 중국적인 환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마소설 속에 신성과 귀신, 요괴와 마귀 등 이 교묘한 존재들이 수많은 환상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영이라는 사람은 이 서유기를 환이라고 풀이하였는데 이 환이란 결국 환상, 판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과 부처, 신선, 도사, 요괴, 마귀가 하나의 초월적인 시공간 속에서 공존하는 환상적인 세계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환타지 이론에서도 현실과 완전히 다르면서 스스로 완결된 또 다른 세계관을 가진 이 세계 유형의 환타지를 하이 판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해리포터 이런 이야기들이 하이 판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서유기 역시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하이 판타지인 것이죠. 신마 소설이 크게 유행하자 기존의 유가적인 문화권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신마 소설에 대해서 그 가치와 의의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죠. 중국 문학가들은 신마 소설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진환론이라는 비평이론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진환론은 말 그대로 진실과 사실이 환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논의이죠. 이 이론은 극히 환상적인 일이 곧 극히 참된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신마소설의 환상은 황당무계하고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상 가운데 지금까지 왜곡되었던 사실들을 드러내고 오히려 감춰지고 숨길 수밖에 없었던 현실들을 드러내어서 올바른 사실 그리고 바로잡아야 할 진실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만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유가의 전통적인 문학관을 깨고 서유기는 환상과 상상의 문학적 가치를 증명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